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동학 두 번째 시간으로 동학 농민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 그리고 그 동학 농민전쟁이 한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조선 말 정조 이후에 그 후대 왕들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직 왕이 어리기 때문에 왕비와 그 집안들, 그것을 외척이라고 한다 그랬죠. 외척들이 세도 정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집안 하나하나를 가리킬 때는 권문세가라고 하는데 주로 안동김씨, 풍양조씨, 그리고 뒤로 오면은 왕비였던 민비의 등장으로 그 민비 집안이 대거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관매직을 한다. 관직을 파는 거죠. 그럼 보통 그 관직을 산 사람들은 최소한 서너 배의 장사를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가렴주구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렴은 가혹하게 걷어들이고 주라고 하는 것은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착취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입니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들의 탐하기, 탐은 욕심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탐욕, 그 다음에 음식을 아주 밝히는 걸 식탐이라고 하잖아요. 탐은 욕심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 욕심으로 학대를 하는 거죠.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탐관 오리들이 대거 등장하는 거죠. 탐관은 욕심내는 거죠. 벼슬을 탐내는 이유는 백성들의 등골을 빨아서 부를 뽑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라고 하는 것은 관리인데 오는 더러울 오자입니다. 그래서 똥오줌 같은 더러운 물건을 오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명이라는 것은 더러워진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718하고 불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더러운 이름을 뒤집어 쓰는 거죠. 오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간매직과 가렴주구와 탐악을 일으켜 탐관오리가 벼슬마다 득식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벼슬아치는 손으로 꼽을 정도였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 고부군수 조병갑입니다. 이 고부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부안 쪽에 해당되는데 이미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저수지를 보호라고 합니다. 즉 흐르는 물이 아니라 물을 가둬두는 곳이죠. 그래서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물을 흘려보내서 아래로 흘려보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저수지를 보라고 부르는데 만석보를 새로 만들어요. 쌀 두 가마니가 1석입니다. 그러니까 만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넓은 땅이란 뜻이에요. 이쪽이 만경평야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만석보를 새로 지으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엄청 뜯어냅니다. 사실은 필요도 없는데 괜한 일에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이 행동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죽창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민 운동이 되고 종교였던 동학이 농민 운동이 되고 죽창을 들고 싸웠기 때문에 농민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썩은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농민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부에서 시작된 이 농민 전쟁이 전라도 지역을 전부 뒤덮게 돼요. 결국 1894년 동학 농민 전쟁은 조직화된 민이 역사상으로 처음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민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옛날에는 누구든지 노예임을 알아보기 위해서 눈을 화살로 찌른 모습이에요. 즉, 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민인 거죠. 그래서 이 농민 전쟁이 시작되면서 사발 통문을 돌리는데, 자, 이렇게 생긴 그릇이 사발이죠. 사발. 이 사발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돌아가면서 참가자들이 자기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만일 이름을 이렇게 쭉 쓰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주모자가 되는 거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이름을 쓰는 겁니다. 주모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즉 공동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발통문입니다. 사발통문. 통문이라고 하는 것은 통지표 알죠? 학교에서 통지표. 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병을 한다, 군사를 일으킨다 라고 사방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온 이름이기 때문에 사발통지, 사발통문이라고 한다. 통문입니다. 통지문을 줄여서 통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농민들은 전투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들이죠. 그래서 이 전봉준 장군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전라도에서 주요한 곳은 전주예요. 이것이 바로 전주성입니다. 이 앞에 두른 이것을 옹성이라고 하는데, 외적이 쳐들어올 때 우선 제일 약한 부분이 문이잖아요. 이 문을 부시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고 통나무로 들이받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앞에 벽돌로 이렇게 성을 쌓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이 성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기에서 화살을 쏘는 거죠. 그래서 옹성이라고 할 때 이 옹은 항아리란 뜻입니다. 항아리. 항아리로 관을 만드는 것이 옹관이죠. 이렇게 옹성을 만들었어요. 결국 이 호남 지역에서는 제일 중심지가 전주이고 전주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아직 군사훈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작은 관할을 쳐들어가면서 이렇게 훈련한 다음에 전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세가 너무나 세고 참여자 수가 수만 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비는 청나라에게 군대를 파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청나라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일본 군대도 한반도로 진주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일본 군대도 아산만 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민비를 명성황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전주화약 당시에는 왕의 부인이 비입니다. 왕비예요. 왕비. 황후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부인이 황후입니다. 이 몇 년 뒤에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바뀌거든요. 제국이라는 것은 황제의 나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이름이 명성황후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왕비였기 때문에 민비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조정은 나라에서는 그 일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뭐 친일파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도 빨리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뒷배경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 많이 유학을 다녀오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갑오 개혁을 일으킵니다. 개화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일본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들은 갑오 개혁을 하면서 내정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그리고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3일 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3일 만에 이 갑오 개혁이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도자였던 김옥규는 일본으로 망명을 하고 나중에는 일본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때 동시에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아산만으로 들어오는데 이들은 조선을 누가 삼키느냐 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동학 농민군들은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화약은 뭐냐? 화평이죠. 평화. 약은 조약입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줄여서 화약이라고 합니다. 그 대포알이나 총알에 사용하는 그 화약과는 한자가 다르죠. 그러면서 결국 정부와 이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 동학 농민군은 호남 지방에 집강소를 만듭니다. 강이라고 하는 건 강령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1, 강령 1, 강령 2, 강령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들의 강령을 집행하는 중심지, 말하자면 관청 비슷한 겁니다. 집강소를 설치해서 이 탐관 오리들이 매관매직 가렴죽을 못하도록 이들이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라고 하는 안을 정부의 조정에 올립니다. 그것이 패정개혁안이에요. 이 패자는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일이 시작되면 그것이 폐단이 되는 겁니다. 끝단자죠. 그래서 어떤 해로운 요소를 폐단이라고 해요. 즉 여전히 신분제를 고집하는 것, 양반과 상놈을 가르는 것, 이런 것들이 폐단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 때문에 어떤 피해가 나타나죠. 그것이 폐해입니다. 어떤 잘못된 일로 인한 입게 되는 해악이 폐해예요. 피폐라고 하는 것은 피곤해진다는 뜻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게 되는 폐단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탐관 오리들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30%를 더
가중시켜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쌀을 수탈해요. 그러면 그 탐과 놀이는 돈벌이가 돼서 호의호식하게 되지만 그 결과로 백성들은 굶주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굶주리면 전염병이 급속히 퍼집니다. 그래갖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전염병의 고통을 당하는 해를 입게 돼요. 해악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가렴 주고 맹어호라고 그랬죠. 그 세금에 땅을 뺏기고 결국 떠돌이 생활하면서 구걸로 연명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이렇게 잘못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그 잘못된 정치가 패정이에요. 정은 정치죠. 그래서 패정개혁안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일본과 손을 잡은 갑오개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3일 천하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전히 일본이 조선의 조정을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학농민군은 척양척외를 내세우게 돼요. 척은 배척한다는 뜻이죠. N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갖습니다. S극끼리도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갖죠. 그 힘을 척력이라고 합니다. 척력. 밀칠척자예요. 그래서 서양을 배격하고 일본을 낮춰 부르는 말이 외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낮춰 부를 때 외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배척한다는 거죠. 그래서 척양척이라는 건 서양과 일본이라고 하는 외세를 몰아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척외양 창의라고 하는 깃발인데 배척한다는 겁니다. 외와 서양 세력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창의. 창의라고 하는 것은 의는 올바름이죠. 올바름을 널리 펼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의를 위해서 권기하니 모두 모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한 글을 창의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척양척외를 내세우는데 먼저 동학군이 일본군과 싸우기 전에 먼저 아산에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먼저 붙는데 청나라도 그 당시에 완전히 썩은 군대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백성들의 돈으로 화약을 사면 껍데기만 사고 화약이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전부 물자를 빼돌리는 거예요. 돈벌이를 위해서. 그래서 청나라에서 그 영국군 프랑스군과 싸울 때 대포를 쏘는데 대포의 속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군과 프랑스 군대는 몇 명 안 되지만 그 많은 청나라 군대가 패배를 하는 겁니다.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전쟁에서도 청나라는 대패를 합니다. 이때 이제 양쪽 군대가 모여가지고 아산과 평택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여기서 청나라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때 생긴 말이 뭐냐. 아산이 깨지나 평택이 깨지나 한번 해보자. 즉 끝장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아산이 깨지나 평택이 깨지나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본은 청나라를 이겨가지고 중국은 대만을 일본 식민지로 내놓습니다. 조선도 일본 식민지가 되지만 사실 일본의 최초의 식민지는 대만입니다. 타이완. 조선은 두 번째 식민지예요. 그래서 이 대만이라는 나라도
그 친일파의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어쨌든 척양척열을 내세우고 결국 한양까지 올라가서 일본군을 몰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3차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한양으로 올라가는 곳 중에 중요한 요충지가 지금은 공주지만 우금치가 있습니다. 치는 높은 고개를 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우금치인데 사실은 이 높이가 우금치 높이가 100m 조금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동학군대가 2만 명이 넘는 동학군대가 이 우금치를 넘어야 한양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몰려드는데 일본 군대 200여 명, 관군 2천여 명밖에 안 됩니다. 이때 그 동학군은 2만 명이 됐다고 그래요. 10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올라오는 이 양쪽에 기관총을 놓고서 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무기는 기관총입니다. 왜냐? 이쪽에서는 기관총을 이렇게 쏴요. 이쪽에 있는 기관총은 이렇게 쏘죠.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기관총이 이건데 캐틀린 기관총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회전을 해요. 앞에가 총구가 회전을 하면서 연속으로 총알을 수십 발이 동시에 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발칸포가 되는 거죠. 발칸포. 지금 발칸포는 1초에 수백 발을 쏴댑니다. 그래서 이 우금치에서 2만 명의 동학군이 거의 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학농민군은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더 이상 동학농민 전쟁은 동학농민 혁명은 지속될 수 없었던 거죠. 그 다음 캐틀린 기관총이 발칸포의 원조라고 그랬는데 원은 으뜸 원자입니다. 조는 할아버지 조예요. 그러니까 제일 최초란 뜻입니다. 지금도 보면 장충동 족발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장충동에 가보면 우리 집이 원조다라고 해서 원조 장충동 족발이라고 붙여놓은 족발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동학농민전쟁은 이게 신분에 의해서 벼슬아치들이 탐관오리가 되어서 백성들의 등골을 빼는 이런 것은 바로 봉건제도의 폐해거든요. 폐해. 그러면서 이것이 일본의 개입과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학농민 전쟁은 반봉건 반외세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학농민 전쟁이 조직화된 민이 우리의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우금치 전투에서 전멸당한 전봉준 장군은 그 부하들에게 해산령, 동학농민군 해산령을 내리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그 동학농민군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관군의 소탕작전이 시작됩니다. 전봉준 장군은 녹두 장군이라고도 불렀는데 왜 녹두란 이름이 붙었느냐? 녹은 녹색이고 두는 콩이죠.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콩입니다. 한자로 쓰면 두라고 해요. 이것은 팥이죠. 팥.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두라고 합니다. 적두. 붉은색이니까. 팥죽 쓸 때 쓰는 거죠. 팥빵에 집어넣는 것이고.
그리고 녹두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이 콩은 보통 우리가 대두라고 얘기합니다. 이 녹두는 작지만 매우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봉준 장군은 키는 작지만 매우 다부지고 매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녹두장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죠. 이 사진은 동학농민전쟁기념관 앞에 세워진 조각인데 처음에 동학농민군이 출정을 하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이 SBS에서 방영했던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관군의 소탕 작전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결국 숨어들었지만 12월 28일 날 체포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 순경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복군이죠. 교군. 이렇게 해서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전봉준 장군이기 때문에 대접해서 이렇게 가마에 실어서 데려가는 거냐? 아니죠. 도망을 갈까봐 다리를 부러뜨려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옮기려면 이렇게 가마에 태워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봉준 장군은 한양으로 끌려와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이 있는 곳이 어디냐? 감옥을 옛날에는 전옥서라고 했어요. 여기는 지하철 1호선 종강역 6번 출구인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세워진 전봉준 장군의 앉아있는 동상, 이걸 좌상이라고 하죠. 앉을 좌상. 이 자리가 바로 전옥서 자리입니다. 지금 전봉준 장군의 얼굴 표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봉준 장군은 처형을 당하죠. 이때 이제 그 불려졌던 민요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리 병신되면 못가리, 이런 노래를 불렀죠. 가보세는 자 먹어보세, 다른 사람에게 함께 하자고 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가보세라고 하는 것은 갑오년을 읽으면 뭐가 됩니까? 가보가 됩니다. 년이라고 하는 건 새란 뜻이죠. 그래서 1월 1일 날 새해죠. 새해. 새해인데 그때 뭐랍니까? 세배를 드립니다. 세배. 내 나이가 20세야. 년이란 뜻이죠. 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보세라는 건 가보년에 가보자. 가보자. 왜? 을미적. 자, 십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가고, 12지는 진사 오미신유술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십간과 12지로 해를 따졌어요. 그럼 가보년 1894년이죠. 그 다음 해가 뭡니까? 을미년이에요. 1895년. 을미적. 적이라고 하는 건 때란 뜻입니다. 내가 소시적에 어릴 때란 뜻이죠. 그런데 이 미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거리다라는 뜻과 통해요. 그러니까 을미년이 될 때까지 미적거리면 을미년까지 미적거리면 그렇게 해석하죠. 그 다음에가 뭡니까? 1896년 병신년이죠.
이거와는 몸이 아픈 불구자, 병신과는 한자가 다르죠. 병신이 되면 목가리, 더 이상 혁명은 진행할 수 없다는 거죠. 병신년이 되면 목가리. 그러니까 지금 갑오년에 힘내서 세상을 바꾸자. 그래서 대동세상을 만들자. 이러한 염원이 포함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이 노래는 그러니까 동학농민 전쟁 당시에 불렀던 노래겠죠. 근데 이제 결국 전봉준 장군도 처형되고 나서 불려진 노래가 이 노래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이 파랑새는 일본군을 의미합니다. 왜? 이때 일본군의 군복 색깔이 파란색이었어요. 그럼 녹두밭에 앉지 말아라. 녹두밭은 조선을 의미하죠.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왜냐? 녹두꽃이 떨어지면 녹두밭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 꽃, 아름다운 것 꽃이잖아요. 그래서 이 녹두꽃은 녹두장군 전봉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실패하면 죽으면 청포장수는 울고 간다. 그 청포장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슬픔뿐이다. 그럼 청포장수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당연히 조선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동학농민전쟁이 한국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냐? 1894년 12월에 전봉준 장군이 잡히고 그 뒤에 각지에 남아있는 동학군들이 토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학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일본은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게 을미년이에요. 그래서 을씨년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조선의 군대마저 해산시켜버린 그 당시 상황을 을씨년스럽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관군에 있던 그 사람들의 일부가 무기를 들고 이렇게 의병들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에 저항해서 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학 농민 전쟁 이후에는 의병 활동, 의병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보셨나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의병의 자식이 의병이 되고 그리고 약간 예외가 있지만 매국노의 자식이 매국노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의병의 흐름이 있고 매국노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 중에 상당수는 이렇게 잡혀가지고 일본군에게 처형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매우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투옥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도저히 국내에서는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한반도를 탈출해서 외국으로 나가는데 그중에 상해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이 실패한 그 다음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3.1운동은 같은 해 중국
오사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오사운동도 뭐냐? 실질적으로 중국은 껍데기고 영국, 프랑스 같은 제국주의가 전부 중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외세 운동으로 일어난 것이 중국의 오사운동이죠.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 헌법을 만들었죠.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 조선의 뒤를 이어서 대한제국이었는데 결국 1910년에 대한제국도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군주가, 전제 군주가 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에서는 왕정 복고, 다시 조선이라는 나라를 되살리자, 대한제국을 되살리자, 이런 쪽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다시 세워야 할 국가가, 왕을 위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이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나라를 왕 대신에 민이 주권을 갖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즉 국민 주권을 내세웠습니다. 당연히 양반 상놈 이런 것도 없죠. 그래서 국민 주권과 함께 민주공화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한 거죠. 이 민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할 때 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 그러면 교양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인이라고 하죠. 인, 예술인, 예술가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좀 지위가 있는 것이 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민입니다. 그 둘 앞에서 인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를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을 만들었죠. 이 의정원이 지금으로 치면 국회 비슷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 이승만이 나는 전주이시니까, 즉 조선의 왕족이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당연히 그랬죠. 그런데 이 이승만은 계속 그 임시정부 내에서 계속 사람을 차별하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불신임을 받아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하와이로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석을 누가 했느냐? 백범 김구 선생이 하게 된 겁니다. 이 김구 선생은 여러분들이 혹시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울지 모르겠는데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마찬가지로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요.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독립된 자주국가에 그 문지기라도 하면, 말하자면 수의죠. 그 문을 지키는 사람. 그것을 해도 좋다.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가 나의 소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국민주권의 민주공화제이기 때문에 이 상해임시정부 헌법에는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여자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우리가 유럽 하면 굉장히 민주적인 선진적인 나라로 알고 있지만 스위스의 어떤 지역은 연방제니까 주가 있겠죠. 1990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세계 역사에서 국민주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혁신적인 새로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리면서 남쪽은 북쪽을 핑계로 독재로 가고 북쪽은 남쪽을 핑계로 독재로 가죠. 결국은 양쪽 다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그 당시에는 대통령을 2번밖에 못하는데 3번째까지도 대통령하기 위해서 3선 개헌을 하죠. 그러면서 3번째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의 현장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4.19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뭐냐, 부정선거이니까 선거를 다시 하라고 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마산상국 1학년이었던 김지열도 이 시위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원래 최루탄을 쏠 때는 45도 각도로 쏴야 되거든요. 근데 경찰이 직접 쐈어요. 그래갖고 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거죠. 이게 문제가 될까 봐 김지열의 시신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마산 앞바다에다 버린 겁니다. 이 부패한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4.19 혁명이 시작돼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끝장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역시 민주주의를 요구하면 남쪽에서는 민주주의 요구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몰아서 감옥을 계속 보내왔어요. 그러다가 1980년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뭔가 자기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광주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것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계엄군이 매우 긴 곤봉으로 시민을 두들겨 패는 모습입니다. 이때 비공식적으로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소설은 이게 찔레꽃 같은데, 그럼 이거는 관인 것 같죠? 관을 꽃으로 덮은 모습인 것 같아요.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는 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국민이. 권력자가 아니라, 재벌이 아니라, 언론이 아니라 민이 권력을 갖는 나라라는 거죠.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막을 수 없다. 누구나 동등하다. 성별, 인종, 국적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그것이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 중심이 되는 권력입니다. 국민에게 있고, 즉 국민이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군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경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2024년 12월 3일) 군화로 국회를 짓밟았죠. 왜?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6시간 만에 끝난 친위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라는 건 혁명과 달라요.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게 쿠데타입니다. 그럼 친위라는 건 뭐냐? 현재 정권을 갖고 있는 자가 자기 멋대로 하기 위해서,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계엄이 일어났을 때 세계는 놀랬죠. 아니 어째 한국 같은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근데 더 놀란 건,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났는데도 6시간 만에 끝나?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작가 한강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동학과 의병과 3.1 만세와 4.19와 5.18이 현재를 돕고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 안에서 구경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역사를,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의가 지배하지 않도록 거리로 뛰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가, 동학 때 죽은 자, 의병 활동하다 죽은 자, 4.19 때 죽은 자, 5.18 때 죽은 자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를 구한다는 거죠. 모두 다 거리로 뛰어나와서 계엄을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강의 이야기,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작가 한강은 기억하지 않으면 죽은 자는 진짜로 죽는다. 그리고 잊어버린 국민은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된다. 기억하라, 말하라, 그리고 다시는 잊지 말라. 이는 살아남은 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탄핵은 했지만 여전히 권력은 윤석열 주변에 있었죠. 언론도, 검찰도, 경찰도, 사법부도. 그래서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탄핵을 촉구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왔던 겁니다. 이때가 영하 18도인가 그랬어요. 추위를 막기 위해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눈이 펑펑 내리는데 바닥에서 이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오마이뉴스에서 실내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다시 누가 그렸죠. 이렇게. 그러면서 글귀를 집어넣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행위가. 미안합니다. 왜?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해서. 응원합니다. 지금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늘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 키세스 시위대라고 얘기합니다. 키세스 시위대. 키세스처럼 보이나요? 예. 그래서 이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물품과 돈을 엄청 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에 거주하는 어떤 교포는 이들이 좀 따뜻한 거라도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500만 원을 선결제했대요.
그래서 어느 커피숍에 가면 항상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누구는 추우니까 오뎅을 끓여와서 나눠주고 누구는 핫팩을 나눴죠. 이것은 그 뒤에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이 남태령입니다. 경찰들이 이 남태령 앞에다 차벽을 세웠어요. 트랙터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도 거의 영하 15도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추우니까 저체온증에 오래 시달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뒤에 버스로 보이세요? 난방이 된 버스를 보냈습니다. 돈을 내고, 자기들이 돈을 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잠깐씩이라도 돌아가면서라도 이 버스에 와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국민입니다. 우리는 이런 민족입니다. 자, 오늘 동학을 마무리하는데 농민전쟁의 과정과 전봉준 장군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SBS의 녹두꽃이나 아니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네요.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줄일 수가 없어서 부득이 길어졌습니다. 그렇다고 1회를 더 늘릴 수도 없고 해서 많이 길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만민공동회와 모방, 목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